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지금 중국 공장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날씨가 비가 오기 전에 흐린 건가요? 뿌연 하늘 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라일락 꽃향기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꽃의 향기는 좋은데 주식시장의 향기는 매우 고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숫가루를 맨입에 한 움큼 넣잖아요. 그럼 목이 퍽퍽 막히죠. 미숫가루를 맨입에 넣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럼 목이 굉장히 막히죠. 근데 그거에 이제 한 숟가락을 다 소화하던 참에 또 한 숟가락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숟가락이 조금 사이즈가 컸어요. 그러니까 목이 막히는 심정이 훨씬 더 컸다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될 것이냐 여부이고요. 결국은 이번에는 소화가 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들은 굉장히 냉각되었고,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도 조금 더 냉각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비관 눈으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Fear and Greed가 약 41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극단적인 두려움은 아닌데요. Fear and Greed가 지금 현재 상황을 다 못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서 한 번, 두 번만 더 빠지면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비관론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 그 하락 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19가까지 Fear and Greed가 떨어지면서 자,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이다.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중립금리가 왔으니까 이제 좋은 때는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좋을 때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때가 오는 상황들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심리적으로 몰리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주식 몽땅이 아니라 만약 현금 몽땅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지면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긴, 축, 발, 짝. 네, 긴축, 발짝. 긴축, 발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미 한 대 얻어 맞았는데요. 어제 한 대 얻어 맞고 집에 생각하니까 더 아파. 더 아파. 그게 이제 오늘 장이었고, 아니면 한 대 맞아가서 억울해서 갔는데 역시나 똑같이 또 맞았어. 이런 게 오늘 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영역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올랐죠. 뭐가 올랐을까요? 예, 달러. 아이고, 높은 금리를 준다니까 달러만 강세를 보여주고 전 영역, 주식, 채권, 3대 지수, 달러, 금, 원자재, 비트코인, 유가 모두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finbiz.com으로 보여주는 이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초토화되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초토화되었습니다. 모두 다 빨갛죠? 모두 다 하락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흐름들을 오늘 나타내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긴축 발작을 한번 당한 적이 있죠. 2018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연준이 중립금리 아직 미치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4번인가 연속해서 올렸어요. 4번 올렸어요. 그 해인가? 연속이 아니고 4번 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오준영 박사처럼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날짜, 숫자 이런 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4번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그때와의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무엇이 가장 2018년과 지금 2022년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다른 점인가요? 지금 우리 금리 한 번 올렸어요. 3월 달에.
금리 한 번 올렸습니다. 그때는 네 번째 올릴 때 와장창 하면서 그냥 12월 달에 와장창 난리가 났고, 너무 주가가 크게 한 20%인가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그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뭐 모두가 막 왕창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2019년 초에.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그만큼 네 번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뭐 주가는 먼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 연준의 자신감에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도 경기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읽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우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좀 지나칠 정도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찾아서 계속 코멘트를 해드리잖아요. 그걸 계속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부터 이번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훨씬 더, 왜? 계속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러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러드가 뭐라 그랬어요? 3.5%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돼도 연말기에 가면 고용은 3.0%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3.0% 밑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3.0% 정도면 미국 기준으로 거의 완전 고용, 모든 고용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금리를 좀 올려도 경기 훼손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연준 인사들한테 딱 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우리 금리 올려도 경기 경착륙 안 할 거야. 경기 살아 있어. 연착륙할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훼손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실제 경기, 고용이 다시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전달되어지는 자넷 옐런의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출신인 자넷 옐런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으며 가계 대차 대조표는 좋은 상태이며 금융기관들은 견조하다. 야, 주가만 너무 올랐지 뭐. 그 다음 집값만 너무 올라서, 집값이 전년 대비 15%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슬쩍슬쩍 얘기 전달, 지금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지난 1년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표로 15% 올랐으면요, 지역 좋은 데는 50%, 100%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전국에 뭐 집값이 10%, 15% 올랐다면 강남 집값이라든가 어디 좋은 아파트 집값 100%, 200%까지도 오르는, 200%는 아닌가? 네. 하여튼 많이 오르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분명히 그럴 텐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30년짜리 고정금리는 지금 5%가 넘었고 변동금리는 3%대 중반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안 봐도 비디오가 하나가 나오죠. 구매자들은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연준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매자들은 구매를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뻔하죠. 근데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은 높은 가격이니까 이제 한번 팔아야 되겠다. 뭐 집을 몇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팔아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죠.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하면서 진짜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매물이 급하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급매물도 나오고 갑자기 툭툭 호가가 빠지는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향후에 조금 더 지나면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미국에 계신 분들 댓글로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갭 투자를 여러 채 했는데 그걸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신 분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긴 하지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으며 가계 대표와 대조표는 좋은 상태고 금융기관은 견조하다. 그리고 매우 오래 탄탄한 해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괜찮다는 거지. 모든 게 다 좋은데 이렇게 완화적인 흥청망청한 상황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 고점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뭐야? 대응은 뭐야? 무조건 금리 인상이지. 재정부 쪽에서도 재정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들이 시장의 공포감으로 반영되면서 어떻게 됐냐? 페드 와치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월 50bp는 확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5월 50bp는 현재 페드 와치 기준으로 99.8%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100%라고 했잖아. 우리 증시각도의 팀이 5월 50bp는 이제 확정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자, 이제 99.8% 올라왔고요. 자,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몇 프로? 50bp? 0.5%? 아니, 75bp. 우와, 장중에 말이죠. 어제 장중에 6월 달에 75bp 올려라고 페드워치, 즉 시장이 생각하는 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느냐? 94%까지 올라. 오메 웬열. 네. 5월 50bp에 6월 75bp면 7월은 뭐 할 건데? 7월은 그러면 25bp 올리나? 근데 또 50bp 올리나? 와, 엄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월이면 우리는 중립금리 근처까지 간 거죠. 중립금리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와, 2% 근처까지 가고 7월이면 어떻게 돼요? 7월이면 중립금리 간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2%가 넘을 거니까 7월은. 이건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쫄았다는 얘기고, 7월에 중립금리 근처 가면 블러드가 얘기했던 연말 기준으로 3% 이상의 금리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쫄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는 5월에 50, 6월에 50입니다. 이거를 지금 소통한 거예요. 저는 어제 그 파월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결국은 6월에도 50bp 올릴 거야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근데 75bp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오늘 과하게 공포에 좀 빠졌다.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포가 강한 것이라면 뭐 월요일쯤에는 잠깐 숨고르기라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조금 공포라는 느낌을 왜 받냐면, 지금 아까 핀비즈닷컴에서 제공하는 그 S&P 500 맵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2%씩 다 빠졌어요. 다우 2.5, 다우 어떻게 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우가 2.5가 넘게 빠졌죠.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이 덜 빠졌어요. 나스닥이 덜 빠졌는데, 지금 나스닥이 2.55가 제일 덜 빠진 거고요. S&P 2.77, 다우는 2.88 빠졌습니다. 2.82%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올리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빠지고, 그다음 뭐 반도체 조금 더 빠지고, 조금 현금 흐름이 조금 약한 애들 좀 더 빠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야. 몽땅 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몽땅 다였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공포에 빠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제가 피어 앤 그리드 40일이 오히려 좀 약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대로 오느냐. 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뭔가요? 이걸 축으로 이제 금융시장 움직이는데, 예, 달러는 완전히 강세를 나타낸 거죠. 왜냐면 이제 달러 국채를 들고 있으면 세상 어디보다, 아이고, 세계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크고 선진국이고 기축 통화하고 제일 안전한 통화하고 뭐 이런 나라에서 금리도 제일 많이 줘. 가, 안 가? 달러로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최강세. 달러로 다 가니까. 자, 게다가 어제 라가르트 총재가 IMF 그 연설에서 완화적 정책을 급하게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유로화 대비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달러 지수가 0.52%나 급등을 했습니다. 101.12고요. 유로는 1.079. 자, 이러다 유로 대 달러가 1대1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엔화는 128.57. 엔화는 거의 이제 기조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다른 통화들도 못 견디죠. 원도 1243원 98전. 위안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6.52예요. 6.4대 아니었습니까? 네, 6.523까지 붙었어요. 6.527이에요. 6.527. 그러니까 6.53 정도까지 붙는데 1년 내 최약세인데요. 위안화가 약세가 된 부분에는 지금 금리 역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보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위안화 약세는 조금 더 일어날 것 같고, 만약에 중국에서의 외국인 이탈까지 만약에 포착이 더 된다면, 채권 시장 이런 데서, 그러면 위안화 약세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 약세가 지금 일본 엔화와 궤적을 같이 하는 연동형 약세라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혼자 휙 약세로 간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걸 하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중국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받아낼 체력이 있을까, 이런 이쪽이 금융 전문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금융이 좀 약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급락을 했다가 들어갔다가 저도 혼쭐이 났습니다. 혼쭐이 나서 진짜 경악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이번에 4분기 1분기 실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매입할 때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괜찮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이 주가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 뭐 그런 상황들이 와서 조금 골 때리는 상황들이 지금 왔죠. 네, 그렇습니다. 참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여타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2.15% 떨어지면서 100.75달러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도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만 달러가 깨지는 39,700달러대. 원자재조차도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니켈 2.23, 아연 1.39, 알루미늄 1.64%, 팔라디움 2.08% 떨어졌고, 뭐 대두, 소맥 이런 가격들도 모두 0. 몇 프로나 또는 한 1.%대 중반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빠졌습니다. 자,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10년물 국채금리 2.9% 다시 되돌아왔고요. 2.905, 그 다음에 2년물은 2.677, 30년물은 2.95, 그 다음 5년물은 2.94. 5년물은 장중에 3.05를 찍으면서 금리 역전, 30년물과의 역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일단 뭐 당장에 이제 단기 금리 인상, 기준금리는 확정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5월, 6월, 7월 모두 3달 모두 연속해서 금리를 꽤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물 중심으로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물이 축소가 됐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콜 금리가 2%대를 넘어버리면, 기준금리가 2%를 넘어버리면 미국의 대출금리나 이런 모든 금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물 고정물이 5%를 넘었고, 그 다음에 5년물 변동금리가 3% 중반까지 갔으면, 자, 여기서 금리가 1% 이상 더 오르면 어떻게 된다? 네, 그건 1%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비슷하게 비례해서 올리겠죠. 자, 그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에 우상향 빵빵빵 하던 게 멈추겠죠. 미국은 이 흐름들이 아주 로직이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올랐죠. 그렇게 오르니까 버블이 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좀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들이 좀 흔들흔들 한다면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는 걸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이제부터는 단기 금리보다 덜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채권쟁이 아닌 저로서는, 자, 이제부터는 진짜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좁혀드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게 된다면, 블러드의 말처럼 3% 이상까지 올리게 된다면 경기가 조금 누워도 괜찮다. 우리는 경기의 과열을 확실히 막고 연착륙을 시켜야 돼. 경기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면 경기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차는 확실히 축소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진짜 경기가 조금 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데에는 중국의 계속되는 일종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용을 좀 바꿔서 나오고 있어요. 제목을 바꿔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 이 사회면 제로 코로나가 얘기가 이걸 시행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격리시설 바깥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즉, 걸린 사람 걸리는데 거기 그냥 박혀 있어. 짱 박혀 있고, 나머지 이제 바깥 세상은 프리야. 이게 이제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가 666개 중점 기업을 지정해서 생산을 우선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기업 중 30%는 아직 공장을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늘은 뿌예?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뿌연 거겠네 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지표 발표까지 마무리로 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에서 4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 예비치가 59.7로 집계되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반면에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PMI는 예비치가 54.7이 나왔는데 이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이 서비스업 그 PMI와 제조업 PMI를 합산해 보니 3개월 만에 합성 PMI가 최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에서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말이 있죠. 2019년 그 절단하는 장에서도 2020년 이런 대폭발의 장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동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국에서 부동산 결과가 그 투자했던 사람들 결과가 왜 좋으냐? 지금 고점이니까 좋지 일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으냐? 부동산은 매일 가서 가격을 물어보지 않아요. 부동산에 가서 오늘 가격 어때요? 오늘 시세 어때요? 계속 모바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타이밍 잡은 사람, 물 먹은 사람 많아요. 네? 2008년에서 2010년 부동산 샀다가 2015년에 판 사람들은 개물 먹었지. 재산 전부 다 날아나갔지. 그때 갭 투자 같은 거 엄청 40채, 50채 한 사람들은 폭삭 망한 경우도 있죠. 거기서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 확률이 높은 부동산에서의 승리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 장기 시계열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기 시계열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시계열로 볼 때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증시각도기 TV와 함께라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느리지만 결국 계속 우상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이 따뜻한 봄날, 멋진 봄날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